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볼 텐데, 우주 항공 이슈하고 또 방산 관련된 게 한 주에 많은 스케줄이 다음 주까지 쭉 연달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시장에도 그리고 정세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 트렌드 업종 마스터, 오늘은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 관련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기사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꾸 왜 가려고 하는 걸까? 왜냐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나 사회를 신경 써야지. 다들 각 나라에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달러 가려고 하는 이유를 일단 알아야 오늘의 엔딩,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달은 왜 가려고 하는 걸까? 근데 달에 금속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니켈도 있고, 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히토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구보다 10배나 많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달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국가별로 거기를 빨리 탐사해서 자기가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쟁을 우리 모르게 작은 기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3월, 4월에 무인 아르테미스 1호 시험 발사를 하는데요. 이 아르테미스는 한국을 포함해서 한 15개의 국가가 뒷부분에 설명드리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1호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스페이스 X라고 저희가 아는 그 테슬라 그분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많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최대한 화성에는 기지를 만들러 가는 거고, 달이나 나머지 소행성에서는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건설 자재를 가지고 막 화성까지 가서 날라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우주 내에서 자원을 확보한 걸로 뭔가를 건설을 하려는 그 프로젝트 안에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한 번 있었죠. 뭐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잘 됐는데 요것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뒷부분에 날짜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12일에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달에 무인 정거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만은 정거장만 러시아랑 중국이랑 같이 만드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자원 발굴, 그다음 눈으로 보는 탐사, 이런 것들은 러시아, 중국 각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 또 먼저 채굴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각자 따로 막 찾아내고 있고요. 정거장만 같이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7월에 무인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찾으러 가는 그 기계를 보낸다는 얘기고요. 간의 토양을 분석하는 건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국가들은 흙을 한번 캐오면 그거를 0.01로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각 국가별로 보내서 각자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기가 캐와서 자기가 분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가는 노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공조를 해서 일본인 우주비행사 달 착륙을 시킬 건데요. 왜 공조를 하냐면,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미국만이 실시간으로 우주를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위성끼리 부딪혔다, 그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공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8월달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발사를 할 건데요. 다들 발견, 채굴, 탐사 이쪽이라면, 여기는 저희는 궤도만 일단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금이 많이 이렇게 조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대통령이 바뀌시게 되면은 그 부분도 여기 좀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금 돈이 모자라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오늘로부터 앞으로 향후 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어서 날짜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직전에 좀 화제가 될 만한 있었던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일에는 중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그러니까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우주선, 우주정거장 텐공 스케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6개 정도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라고 자세히도 설명을 줬고, 지난 11일은 스페이스 X가 화성에 탐사하는 선, 그러니까 달, 소행성, 화성 3개가 화두대, 달 말고 화성 탐사선 스타쉽 우주선 공개를 했고요. 언제 발사한다 모양 보여주면서 시뮬레이션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6일이 유럽이 미국과 중국이 우주 굴기에 너무나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정상회담이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꼭 뒷부분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일에는 안보리 정례회가 있습니다. 우주에게다가 안보리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도 뒷부분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0일부터 미넨의 안보회의가 있는데 물론 주제는 우크라이나겠지만 왜 이것과 연결되는지도 뒷부분에 나오게 되니까 날짜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18일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에서 산업부 우주항공시제 탄소 소재 산업 방향 논의를 감담하겠습니다. 일단 탐사하고 발굴해서 채굴해오고 기지를 설립하는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번 팔아보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정책 나올 때까지 저도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고요. 23일에는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붙어 있는데요. 주제를 보면은 우주, 안보, 우주, 안보인데 이게 하나로 어떻게 연결된 거 뒤로 가실수록 이제 스토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물가가 오른다. 니켈도 오른다, 구리도 오른다. 지금 구리,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많이 지금 광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광산이 있는 거를 저희가 막 사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관련주를 트레이딩 하기도 하고. 근데 달과 소행성에서 지금 자원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주 광부를 만들 로봇가 저희의 로봇주들의 어떤 시세를 주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2040년까지면은 제가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갈 나이쯤인데 그때까지 1192조 이상 규모로 성장이 되는 산업이에요. 사실 저는 우주 관련된 주식을 되게 뻔하잖아요. 한 5개밖에 없죠. 항공우주로부터 이제 LIG 넥스원까지 하나 시스템 포함해서 그 중에서 뭐를 사야 될까? 가끔 시세가 한 번씩 실적 발표 때 날 때 트레이딩을 해보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크게 2차 전지처럼 막 쫙쫙 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고 관심에서 사라지실 수 있는 주제처럼 보이시지만 올해로부터 하여금 향후 3, 4, 5년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도 있지만 금속이 굉장히 많이 종류별로 있고요. 헬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여기서 건축 자재를 들고 우주로 보내서 뭘 만들다기보다는 우주에서 가지고 있는 광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어떤 채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표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 전쟁의 어떤 배경이다. 도대체 왜 달로 갈까? 왜 자꾸 우주선을 보낼까? 왜 자꾸 달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까? 이렇게 그것들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국가별로 준비했어요. 중국, 미국, 한국 이렇게 쭉쭉 뒤로 이제 나라별로 갔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최근에 2월 10일 날 2022년 우수산업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주 비즈니스를 8년이나 더 당겨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돈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중국은 2014년 12월에 원격으로 의료를 할 수 있는 위성도 굉장히 많이 거의 주마다 발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위성도 2014, 15, 16년도에 우리 자율주행 얘기도 안 나올 때 이미 관련 위성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사실 우주 쪽은 조금 빨리 자리를 잡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0회 이상 발사체를 발사를 해가지고 140개 이상 우주선을 띄울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50회 이상 발사를 하면 50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개를 놓고 한 번에 여러 개씩 띄워가지고 발사를 시켜서 일단 달에 가서 부딪히는 애도 있고요. 우주의 쓰레기가 되는 애들도 있는데 정상 궤도를 할 수 있는 우주선을 140개 이상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우주정거장 탱궁 건설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국제우주정거장은 2024년 내후년에 퇴역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건설된 모습이 샘플로 나와 있는데 요즘 우주 관련된 드라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철로 돼 있는 여기 숙소 안에 시설
발사 장비 이런 게 더해져가지고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정거장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한 연료 전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해를 갈수록 점점 굉장히 사양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하겠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8년보다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 정거장을 건설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기술 검증 단계, 두 번째로는 건설 단계, 세 번째로는 운영 단계 3개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우주 비행사가 갔다가 돌아오는 단계에서 기술 검증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 달, 다다음 달 바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건설 단계에서는 유인 우주선 2번, 화물을 나르는 우주선 2번, 실험적으로 보내는 거 2번 등 모두 6차례 우주선을 발사해서 이 T자 형태의 모양으로 정거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우주 쓰레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 관련 이슈들을 중국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우주, 로봇 2개를 묶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봇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지수가 빠짐에도 많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은 가정용 봇이 있고 군사 서비스 뭐 이쪽으로 하는 뭐 방역 이런 전문 서비스 봇이 있고 이제 2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를 전문 서비스 봇이랑 같이 엮어서 정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NRI 1.0이라고 부르는 거랑 NRI 2.0으로 나뉘는데, NRI 1.0은 과거 진짜 10년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고요. 거기다 살을 조금 붙여서 2.0 프로젝트를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2.0 프로젝트의 메인이 우주와 로봇을 묶어서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하면 로봇이 붙어서 나오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방산, 뭐 드론으로 미사일 쏘고 뭐 누구를 막 사살하고 총을 쏘고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우주에 가는 로봇이 이거랑 묶여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0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2006년에 시작했어요. 국립과학재단, 미국의, 그다음 미국 항공우주 나사, 그리고 국립보건원이 공동으로 합쳐가지고요. 세계기술평가센터에 의해 국제적으로 로봇 공학 연구개발 평가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 뒤 2009년에 로보틱스 자문위원회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미국의 로보틱스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로봇 프로젝트를 어떻게 향후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이 세계 기술 평가 기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로봇을 개발을 하고 키워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중요한데 뒷부분에도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2009년에 작성된 1.0대 로드맵의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국가로봇 이니셔티브 2.0이라고 해서 2013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개정이 2번 됐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내용을 근간으로 NRI 2.0이 발표가 됐는데, 핵심은 우주 로보틱스하고 군사용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지구가 아니고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대한 로봇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에서는 군사용으로 쓰이고 혼자 주행, 움직이는 시스템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 2개로 나눠보시면은 우주 로봇하고 그 다음에 군사용, 원래 미국은 돈을 3가지를 벌잖아. 첫 번째는 방위하고 군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월가 금융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역 항로에다가 세금을 받아서 항로세로 돈을 벌잖아요. 이게 미국이 먹고 사는 3가지 이슈인데, 그 중에서 국방에 관련된 거이지만 범위를 우주까지 넓혀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뒷부분에 맨 엔딩, 전혀 연결점이 없는 우크라이나랑 연결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주 로보틱스 분야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이고요. 화성을 탐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중간기지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소행성이에요. 소행성은 자원이 엄청 많은 행성들이에요. 이거를 뿌개서 지구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그냥 현장에서 캐서 비행기로 아니 우주선으로 달이나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게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캔다기보다는 기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화성은 기지인 거고 달은 기지와 아까 말했던 그 채굴 소행성은 그냥 채굴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보면 달, 소행성, 화성이 세 가지인데 화성을 가기 위한 단계로서 2019년에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이제 시작을 이것 때문에 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로봇과 우주가 합쳐져 있는 그 이니셔티브 2.0으로 시작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2024년에 내후년이에요. 2024년에 달에 우주 비행사를 일단 보내고 달 기지 구축을 해서 우주 광부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달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검색창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조금 어둡고 추운 곳, 물기가 많은 곳, 건조하고 넓은 곳, 그다음에 암석이 많은 곳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빨리 탐사를 해가지고 광물이 제일 많은 걸 찐뽕을 딱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박차에 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나사를 통해서 화성 탐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 말고 화성도 탐사를 할 건데 장기적인 미션이고요. 1993년도로 수립한 이후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탐색하신 거는 가끔 과학 사이언스 관련된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인류의 화성 탐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물 채굴과 그걸 보관하고 우주로 좀 사업을 확장하는 게 그 메인이긴 해요. 그리고 화성과 달에 채굴 기지를 만약에 세우게 되면 지구에서 건축 자리를 실어 나를 필요가 없고 이 기지 내에서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화성에 뭔가 세우는 거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가까이 있는 달이나 소행성에서 우리가 쓸 자원을 확보하는 혹은 우주에서 사용될 자원을 확보하는 요 전쟁이 이제 우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약간 입찰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달 착륙하는 그 우주선하고 그 개발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11일 지난 2월 11일 달하고 화성용 우주선을 공개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중간에 보고 있는 도중에서 캡처를 한 건데 이 영상 찾아보시면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 로켓을 같이 생긴 거를 쏴요. 그 우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사체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요. 얘만 분리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주선의 모양을 공개를 했어요. 2023년에 내년에 이제 12번 발사를 할 거고요. 일주일에 7개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발사 비용이 한 대당 1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한 3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120억 정도면 정말 너무 싸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하겠죠. 너도 나도 많은 국가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스페이스X가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넷플릭스에 지금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돈룩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과학자가 이렇게 행성을 연구하다가 우리 이 지구로 소행성이 와서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실제로 그게 뭐 2,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혹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얘를 부셔가지고 없애주거나 아니면 궤도를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없는 내용이 아니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라서 이게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구 방위 개념이고 사업적인 거라기보다 뭐 혹은 그게 또 광물이 있다. 그럼 뭐 다시 뭐 지구로 내려보내거나 뭐 채굴할 수도 있겠죠.
학계는 이제 1994년 PC1처럼 지구에 약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가까이 오고 지름이 140m가 넘는 소행성을 잠재적 위험 소행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천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폭이 1km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대기에 떠오르는 먼지 때문에 생태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 방위 차원에서 나사가 뭐 플러스 알파로 이런 작업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고요. 이중 소행성 경로 변경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행성 경로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뿌개서 다시 이거를 자원이 있으면 지구에서 뭐 사용하는 뭐 이런 방법도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우주에서 그냥 이렇게 뿌개가지고 분산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보면은 6,600만 년 전 공룡 대멸종과 같은 소행성 충돌 참사를 막기 위해서 지구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좀 주식과 관련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이지만 뒷부분에는 원래대로 얘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말했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돈룩업에서 디카프리오가 모티브가 된 박사님 사진을 같이 붙여놨는데, 앤디 리프킨 박사라고 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에서 응용물리학 연구소 박사님입니다. 나사와 존스 홉킨스 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금 전에 소행성을 이렇게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실제로 진행하고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 이 우주선은 작년 10월에 620kg 무게로 우주선을 보냈는데, 올해 9월에 지구 근접 소행성 디디모스를 돌고 있는 지름 160m짜리 디모르포스에 충돌을 해가지고 공전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실제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잘 보시면은 이슈가 지금 2, 3월에 뭔가 우주 이슈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6, 7월에 한 번 몰려있고, 그 다음에 9월에 한 번 몰려있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이 이슈들을 한꺼번에 오늘 정리된 걸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하시면서 업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입니다. 우주 로보틱스 분야인데,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이분, 앤디 리프킨 박사가 이제 천문현 우주탐사그룹 문홍구 그룹장님을 시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도 4명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국가가 조금 있다가 이제 호명을 한 16개 국가를 드릴 텐데, 이 국가들이 우주 연구에만 동맹을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국방 관련된 것도 동맹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르테미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의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군사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스토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여기 앞부분 설명 꼭 잘 들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가까운 우주가 있고요. 저 멀리 심우주가 있어요. 가까운 우주는 저희도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서 탐사하는 거 말고 여기서 보는 장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큰 편이고, 이 심우주, 저 멀리 있는 탐사 분야의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이유는 천문 연구진들이 소행성 관측하는 분야, 소행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 발굴이에요. 이 관측 분야에서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그 다음에 우리의 천문대 망원경들이 인프라 경쟁력에서 꽤 연구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멤버로 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데요. 2013년, 14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서방에서 제재를 한 번 받은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우주 개발이 활기를 띈 사건이 있어요. 2014년이면 15, 16, 17, 18, 19, 20, 21, 지금 22, 이만큼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사실 2018년도에 중국이랑 러시아랑 우주 개발하다가 미사일, 그 다음에 전투기, 여기까지 진도를 뽑았어요. 처음에 우주 같이 하자고 했다가 1, 2, 3, 4년이 지난 2018년도에 미국보다 성능이 좋은 16마하, 30마하짜리 미사일기나 전투기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앞단에 둘이
이렇게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나도 달에서 뭔가 채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달에 남극 있어요. 남극 탐사할 달 착륙소 루나 25를 올 하반기 발사를 할 예정이고, 또 1976년에 루나 24호가 있었는데요. 46년 만에 25호를 보내기 때문에 인류 최초 남극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조금 선점 효과도 있고 뭐 좀 프로젝트를 좀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민간 기업인데 자본을 어디서 받았나 보면 정부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정부에서 민간 기업에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아이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달 탐사 로버를 포함해서 화물을 달 표면에 착륙을 할 예정이고, 또 민간 로켓 기업 로켓랩이라고 이제 요 불리는 회사는 소형 위성을 달 궤도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우주 관련 이슈가 이번 주에 행사가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잘 들어볼게요. 돌아오는 16일 EU에서 중국과 미국 우주 굴게 나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우주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고, EU 회원국들이 각 국가 우주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로존이 이렇게 EU가 있으면은 각 나라별로 우주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표를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부르고, 그다음 유럽 우주국이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 부처와 유럽 우주국이 원하는 우주 정상회담에 나누고자 하는 대화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깔끔하게 정상회담이 예쁘게 멋있게 쫙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한번 봅시다. 유럽 우주국은 우주 정거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중국이 우주 정거장 올해 만든다며. 그러면 유럽 우주국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핵심인데 이게 세 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성 멤버를 잘 보시면 유럽 우주국은 포함이 돼 있는데 나머지가 멤버가 다르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갈릴레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럽 우주국하고 유럽 연합 우주 프로그램국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위성. 요거는 이제 기후랑 관련돼 있는 건데 유럽 우주국하고 EU 집행위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법 시스템 운영하는 애는 지구 관측하는 위성하고 담당자가 달라요. 그리고 EU의 집행위는 뭐를 하고 싶으냐면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에 우주 인터넷을 공급을 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하자. 그러니까 잘 보면 돈 되는 건 아니고 군사적인 건 돈이 되긴 하지만 분쟁이 일어나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성 항법 시스템이나 관측 위성은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정보를 주고 돈을 받으면 되는 건데, EU 집행위는 유로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점하자,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약간 이런 내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유럽 우주국은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여기 보면은 위성 항법 운영하는 데 껴있고 지구관측 프로그램 껴있는 유럽 우주국은 우주 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미리 막 이렇게 저 멀리서 막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 빨리 알아채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우주 저 멀리 있는데도 보내서 관측을 해서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걸 발굴해보자 같은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저 태평양 한바다에 보물선을 찾아보자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뻔 우주. 지금 출발하면 4년 뒤나 10년 뒤에 도착하는 애들을 좀 해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인 우주선 개발하자. 이게 지금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데 우리도 요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이거 유인 우주선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심우주 탐사 뭐가 필요하죠? 긴 돈. 장기적으로 쓴 돈. 기후변화 대응은 돈이 들어도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 이거고 돈 드는 건 두 개가 있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해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그냥 인터넷 공급망 만들어가지고 위성 쏴서
돈 받고 우리 갑질하자. 지금 약간 요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마도 좋은 회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각자 이견만 커질 느낌?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유럽이 추진하는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가 원래 없어요.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중국이 벌써 8년 당긴다면서요. 그러면 중국한테 돈 내고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잘 보이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영국이 EU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때는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뭐 하나 시스템이 지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는,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우주 인터넷망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EU 안에 있었을 때는 저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 우주 이슈 다 해결됐다. 자, 하고 있는 애 하나 있으니까 여기 잘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부도날 위기까지 가서 구제를 받아가지고 다시 부활한 지 2020년 가을인가 그렇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네, 인텔리안 테크 주가 갔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탈출을 했잖아요. 나가면서 브렉시트가 되면서 EU는 지금 이걸 진행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EU 차원에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얘기를 나눠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은 납품하는 회사랑 뭐 미팅을 하든지 앞으로 도대체 얘네랑 뭘 하든지 우리랑 뭘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돌아오는 우주 정상회의 때 이슈가 있고,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16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6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 우주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정거장, 십자가처럼 생긴 정거장 보내고 배터리 엔진 좋은 걸로 만든다고 했고요. 미국은 로봇이랑 같이 해가지고 달이나 화성이나 소행성을 담당을 하기로 했고, 플러스 알파 조금 인류적인 소행성이 지구로 쳐들어온 거 방어해주는 것도 한다고 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탐사선을 보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2023년까지 달에 일단 착륙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형 위성 함법 시스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궤도선인데, 올해 8월에 우리가 만든 달을 탐사하는 우주선인 한국형 달 궤도선 발사할 예정입니다. 잘 보시면 고해상도 카메라,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국가거든요. 추워도 버텨주고 뜨거워도 버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 이것도 전 세계에서 4개의 국가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거고요. 자기광 측정기, 이것도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국가에서 있거든요. 이스라엘, 한국, 미국 뭐 이렇거든요. 아니 독일,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장비고, 감마선 분광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거. 장비가 되게 좋죠. 그리고 우주 인터넷 검증기, 섀도캠, 6종을 과학 탑재체가 실려가지고 이 탐사선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달 상공 100km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의 달 착륙성 후보지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달 주변에서 1년 동안 쭉 돌면서 후보지를 골라서 우리도 달 착륙선을 보낼 준비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생성 원인까지도 같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이제 눈을 달아서 탐사 쪽으로 일단은 시간을 쓰는 건데, 네,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기업에 예를 들어 막 4천여만 원 달러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 이게 한 12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금액적으로, 왜냐면 아까 스페이스X가 한번 날리는데 들어간 돈이 120억 정도인데 이제 120억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한참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이긴 하고 남들 다 하는 달에서 광물 찾기에 편승한 건 맞긴 하지만 자금이 좀 많이 모자르는 현상이 있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파트도 이제 개발을 하는데, 달에 착륙하는 우주선 추진력 100톤급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을 2023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2022년도 올해 45억 일단 받았고 내년에 75억 받아서 총 120억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는 올해 2022년도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 추진을 확정해서 우주 분야를 미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인데 역시 조금 자금이 더 많이 예산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남들은 이제 이미 뭐 정거장 만들어서 이미 가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를 좀 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기술은 되니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올 초에 제임스 웹이라고 우주 망원경이 있는데 아마 무슨 뭐 국제 이슈에서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치 거울 같은 게 벌집 모양으로 달려가지고 빛을 쏴주는 건데 이거 참여국을 잘 보시면은 동맹국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뒷부분 우크라이나 얘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랑 유럽 우주국 아까 전에 뭐 저 먼 심우주 탐사하고 싶다. 이번에 우주 정상회의 때 할 말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 3개가 언제부터 했냐면 1996년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25년 동안 무려 $100 11조 9천억을 투입해서 만든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중적외선 관측 장비고요. 초기의 우주 상태를 관측을 해서 정보를 전송하고 연구를 하게 하는 게 임무입니다. 제임스 웹을 우주 망원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누가 진행하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르테미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과거에 있었던 망원경이거든요. 이거는 볼 수 없었던 거를 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을 지녔는데 중적외선 카메라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중적외선 카메라 기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천체에서 발생한 빛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에 맞춰서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 현상이 있는데요. 우주를 돌아다닐수록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긴 자외선이나 적외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발견하는 거를 중적외선 카메라가 아니면 관측이 좀 어려운데 이런 이유로 우주 망원경이 감지를 할 수 있는 적외선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멀리 있는 천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주 망원경이 지금 올 초에 출발을 했고요.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5,000 나노미터에서 28,500 나노미터 범위 중적외선까지 잡아내고요. 고성능 중적외선 관측 장비는 136억 광년 떨어진 천체가 내뿜는 빛도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빅뱅이 대략 138년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빅뱅이 발생한 후 2억 년 뒤 탄생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걸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동맹국이 뭘 하고 있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중에서 한 4번째 프로젝트 정도 되는데 금속 자원이 많은 소행성에 제가 보여드린 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탐사 앤 채굴을 해줄 예정인데 이게 올해 출발을 해요. 그리고 혹시 기억이 좀 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수출 미검증 목록이라고 해서 중국 규제하는 업체 리스트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오늘 얘기한 우주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그 제품들을 다 규제를 걸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었더니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중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정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측 장비 탐사선에 채굴까지 하러 다가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그걸 좀 보고 정리를 했던 걸로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외선, 멀리까지 보는 적외선, 광학전자, 적외선 야가 투시경, 뭐 렌즈 제조회사들 규제 들어가고요. 레이저, 자동화 절단기, 정말 공기가 없는 데서 레이저로 막 자르는 것들 그런 장비들을 중국에서 수출 미검증 목록 리스트에 넣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정도 2월 24일
행정명령 14017 서명 1주년 기념이어가지고요. 반도체 2차 전지, 히토류, 바이오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요 이슈도 같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경쟁 중인 레이저 상장기업 우리나라가 있어요. 뭐 여기 리스트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상무부가 지정하는 33개 중국 업체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만 보면은 뭐 바이오 센싱, 화학 측정, 레이저 절단, 용접, 레이저 부품, 자동차 부품, 건설 기계, 적외선, 광전자, 적외선, 광학 미러, 광학 모듈, 카메라, 정밀 전자 부품 다 우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거는 각각 우주의 광물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점을 하려면 기술을 뺏기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건 미국만 현재 가능하거든요. 우주 물체 감시하는 건 미국만 됩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수주는 되지만 실시간으로 위성이 문제 생기거나 우주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다는 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러시아가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미국 중심적이라고 빠져나왔는데, 그럼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일단 우주 광물에서는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우주는 편가르기 확실한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참여 국가를 보면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그다음에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폴란드, 멕시코, 우크라이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동맹국이자 우주를 같이 연구하고 탐사하고 발견하고 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기사 보시면은 최근에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어요. 한 일주일 안 됐는데, 이 원칙을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평화의 목적 탐사가 있어요. 평화가 메인이거든요. 그리고 투명한 임무, 그 다음에 탐사 시스템 상호 운영을 같이 하고요. 비상 상황 시 지원, 우주에서 비상 상황 시 지원하고요. 우주 물체 등록하고 탐사 시 확보한 과학 데이터를 공개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달 착륙지 보호해주고 우주자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고 분쟁 방지, 우주 잔해물들을 경감 조치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을 넘은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러시아가. 러시아와 나토의 일촉즉발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 작년 7월에 유럽 우주국이 가지고 있던 인공위성 센티넬-1이라는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의 로스토프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전자전 공격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으로 이 지도가 까맣게 나와요. 여기가 사실 근원지예요. 우주는 분명히 약간 평화적으로 각자의 나라와 우주의 광물 채취와 탐사를 위해서 선을 넘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는 룰이 있는데, 그거를 육지에서, 지구에서 한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한 거죠. 룰이 없는 데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전파방해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서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상 관측을 관측해서 영상 촬영을 하는 위성인데, 러시아 지역에서 발사된 걸로 추정되는 고주파 전자파 공격을 받아서 영상 일부가 훼손돼서 알아보기 힘든 상황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촉즉발의 지금의 상황에 불씨를 지피게 되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조약에 가입한 아군 위성들이라던가 아니면 우주 자산을 공격을 당해도 도발 주체, 그다음에 공격 방식이 곧바로 인지랑 식별이 좀 어려워요. 다른 모든 국가들은 살 수가 없는데 현재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 전천후로 감시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시아, EU, 중국의 이에 버금가는 우주 감시 능력은 있는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미국처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역시 나사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조금 공개적이진 않은 에너지 무기,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차 같이 생겼는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방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로 위성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거나 일부 기능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교란하거나 마비를 시키는 것을 소프트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작년 7월에 이제 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쭉 밀고 나오다가 여기까지 초래가 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일단 먼저 이렇게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인 건 맞지만 지구에 향해서 쓰이고 있는 내가 내 돈 들여서 올린 위성들이 방해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일단 공동 조약이 평화 조약이 지구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유엔 협정이라는 거 우주는 거기는 뭔가 특별한 그런 조약이라든가 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이슈가 자꾸 발생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은 자원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우주까지 나가서 내년에 캘지 5년 뒤에 캘지 10년 뒤에 캘지도 모르는 자원들을 캐보겠다고 지금 달을 가네 화성 가네 소행성을 부시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되게 안타까운 충격적이고 좀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 구리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요. 이 알루미늄도 지금 거의 한 4일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금속 광물 수요가 급증을 했고 채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향후 계속 이 가격을 오르고 내림세에 인플레이션이 자꾸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원 가지고 싸울 일이 없도록 우주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높아야 되고 선물이 이렇게 높으면 현물이 더 높아야 정상인데 지금 현물 시장보다도 지금 물품을 실제로 주고받는 시기가 현물 시장보다도 늦은 상황 때문에 지금 수요보다 공급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물건이 지금 모자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돈 더 줄게. 상품 먼저 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계속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 방위 그리고 원자재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터리 부분 뭐 니켈이나 리튬 500% 오른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리튬 가격이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올해 511%가 더 올랐어요. 게다가 수산화리튬 가격도 380%나 올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올 1분기 때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2분기 때 뭐 2만 개를 목표하고 있었다. 매출액 38% 증가, 뭐 매출액 20% 증가 이런 것들 계산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주식을 목표가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목표가를 정한 수량만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수량만큼 생산을 못 해내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1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치가 분기에 1,200대였는데 1,000대만 생산했다고 해도 주가가 마이너스 60%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배터리 가격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원래 목적을 생각했던 수량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서로 선을 긋는 한. 그렇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주방위와 각 나라의 분쟁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원자재 글로벌 톱 10에 드는 러시아의 제재가 에너지나 금속 공급 차질을 더 줘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좀 리스크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표 생산량보다 덜 생산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그만큼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 반등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가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캐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럽 최고위 관계자를 참석한 미네 안보회의가 18일부터 23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외교적 협력으로 좀 사태를 해결해보자, 우크라이나 이슈를.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뭐 뒷부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군사적 개입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독일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무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쟁이 좀 가속화되는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얻은 이익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안들의 어떤 자존심 세워주기, 그다음에 푸틴이 장기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해소해주고 외부로 시선 돌리는 거에 얻은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을 외교 테이블로 끌고 나온 것도 이득이었었기도 하고 또 중국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의 지정학적 존재감을 확인해 준다거나 또 유럽을 분열시키는
그리고 러시아 군의 전시의 대비태세에 위한 작전 능력을 강화하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가스를 그냥 쓰고 돈을 내지 않았거나 석유를 그냥 쓰고 돈을 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이득은 이미 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좀 주고 있으면서 계속 미국을 안전보장 회의로 협상 테이블 끌고 나와서 외교로 지금 이슈를 좀 선점하는 게 러시아의 방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러시아가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활동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나토가 이제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먼저 침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야 군사적 패권주의 그리고 국제 정치적 부도덕성 이런 걸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발로 먼저 나 나쁜 사람이야 하고 낙인 찍히러 갈 일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2008년 8월 7일에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발발한 조지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년 9월 10일경에 리먼 사태가 터졌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이었고 나중에 리먼 사태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헤일 사카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이 나는 러시아 탈출하고 난 친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랑 같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나토가 묵시적으로 가입하면 좋아, 오케이. 약간 분위기를 대니까 미국 서방 국가 백을 좀 믿고 자국 영토지만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아를 이제 정부군을 진군시켜가지고 군사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아 자치주는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거기 자국민 보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차와 야전포를 동원해서 정예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전투가 시작된 사건 조지아 전쟁이거든요. 그거 2008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2008년 8월에 일어났던 건데, 러시아가 이제 군사력이 워낙 세니까 전쟁이 5일 만에 끝나긴 했고요. 조지아가 항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5일 뒤 8월 16일 프랑스 중재로 평화협정이 일단 체결이 됐는데, 미국은 나토 가입해 하고 부추기고, 그리고 무기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조지아만 미국 믿고 뛰어들었다가 러시아한테 맞고 진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한 그 날이 러시아가 도발을 같이 싸울 수 있는 날이긴 해요. 그러니까 가입을, 오늘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가입을 하지 말고 독일이 설득해요. 말을 그냥 대화로 풀면 안 되겠냐. 그리고 미국도 대화로 풀면 안 되겠냐는 헤드라인들이 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입하면 서방 믿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확정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이번 주 주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을 것이고, 싸우지도 않았지만 가입한 것이 약간 싸우러 갈 생각이 있다라는 어떤 동의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친서방 정권에 전쟁을 좀 부추기는 공격용 첨단 무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믿고 나토 가입했다가 아직 싸운 것도 아닌데 싸우러 가는 이미지가 생겨서 분쟁이 더 커질까 봐 지금 걱정이 좀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걸 활용해서 러시아가 보호하는 돈바스 반군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강화하게 되면은 2008년도 8월 조지아 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이번 주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할까봐 이렇게 폭발물이나 조명탄 이렇게 터트리는 철선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건드리게 돼서 돈바스 내전에서 거길 건드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키맨이거든요. 백악관이 키를 잡고 있어요. 군산복합재나 에너지 기업들이 오케이 도와주자, 무기 보내주자 이렇게 되는 순간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선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 주봉이에요. 저희 코스피 지수 주봉인데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조지아 전쟁이 났었을 때가 직전 저점 깨고 이탈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선을 기준으로 더 내려가 있는 저 음봉은 리먼 사태가 터졌던 음봉이에요. 사실 오늘 주봉상으로 2600선을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는 주간이 이번 주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요 2600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나토에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했고 무기를 미국에서 지원을 받았고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싸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액션이 러시아가 더 도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지수는 지하 12층이 아니라 지하 30층도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그 걱정하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기가 조금 비슷한 지수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대응에 철저히 해주시고 17일에는 별 일이 없이 18일에는 별 일이 없이 지수가 잘 반등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조지아 전쟁이 끝나고 리먼 사태가 끝나고 정말 큰 돈 버신 분들 막 유명한 투자자들이 생겨났던 지점이 바로 저 지점이거든요. 2008년 9월 이후인데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로 좀 주식을 한 사람들 수익 난 사람들만 부러워했던 시기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아프지만 기회로 전환되는 시기가 이번 주 후반이 됐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주아였습니다.